네, 반갑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내려왔고요. 저희 연구원은 그 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구촌 나눔의 시대,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국제 협력 차원에서 이제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대외 원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ODA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ODA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ODA 정책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 신남방 정책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국제 협력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 많은 그 지원과 이런 방향이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 대외 원조 정책 ODA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협력 분야로서 이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원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백신도 이제 지금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어떤 그 개선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이 우선 두드러진 것이 이 글로벌 차원에서 그동안은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묶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봉쇄가 돼 버리니까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퇴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만 다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소재 부품 산업들은 중국 또는 뭐 일본, 미국 이런 많은 나라 간의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국제 분업 체계 자체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시대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틀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이런 시대가 더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과거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에서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로 묶이고 국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보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간 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보다도 훨씬 더 넓게 개개인들의 그 안전과 안보를 담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헬스가 있는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선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ESG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좀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 가능성 하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투자를 더 중시하게 되고, ESG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모든 의사결정,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지금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경 간 이동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렇죠? 서비스 산업이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이 위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제조업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이런 생산 네트워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유의 지금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빈곤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개도국한테는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초 의료 서비스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과거 수치를 보시면 우리가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선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2%. IMF에서 작년에 예측한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방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선진권들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까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이게 이제 작년에 전망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최근 통계입니다. 지난 1월 달에 IMF에서 다시 전망을 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1.1%예요. 작년에. 근데 중국 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경제가 그나마 이런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전망이 지금 한 3.1% 정도. 그렇죠? 내년도가 한 2.9%.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3%대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가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진 경제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하다.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일본,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독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감염병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같은 이런 지구적 도전 과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건 시스템이나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국가가 어떻게, 조금 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본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모든 선진국을 제치고 그 경제를 그나마 연착륙 시켜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K 방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코로나19나 미중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그린 뉴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떤 큰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좀 더 우리 한국 경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이나 연대를 위해서 이런 대외 원조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신남방 국가, 신북방 국가, 이런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높이고 좀 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이 대외 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상생 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제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대응 지수로 1위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K 방역이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오일 쇼크나 뭐 가깝게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쭉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쇼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이런 그 민간 재원들이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녹색으로 하는 게 이제 민간 재원인데 굉장히 불안정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세계에서 이제 원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3조 7천억 원, 내년에는 한 4조 정도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한 40억 달러 정도.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이걸 2배로 늘리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층들에서 또 관심이 많고 이 원조가 앞으로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원을 보면 보시다시피 저쪽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주식, 뭐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건 이제 민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세원으로 공적 개발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 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도국의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공적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DA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방 정부를 포함해서 세원을 이용해서 하는 공적 자금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데서 민간 기부 자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1,000억 달러가 좀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한 1,500억 달러. 전 세계를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재원들이 지금 좀 더 이런 국제사회의 이런 보건 문제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취약성들이 높아지고 개도국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 주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조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엔 주도로 2015년에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SDG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지금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 1달러.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지금 3,000원, 4,000원 하는데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들이 10억 명입니다. 이걸 2030년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이랑 선진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SDG를 추진하자. 근데 이 SDG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원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무역이나 투자나 또는 원조까지도 같이 모두 합쳐서 좀 이러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개발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플랜,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그래서 이제 17개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 이건 선진국, 개도국 다 모두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 노 퍼버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빈곤층을 없애겠다. 하루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10억 명을 완전히 퇴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번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제별로 분야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SDG 이행 순위를 우리가 하면은 대략 지금 한 22 정도 수준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뭐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무역량이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SDG에서 20위밖에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원조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가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는 오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게 원조예요. 물론 이제는 NGO나 뭐 이런 언론사나 뭐 기업이나 이런 정부의 세원을 활용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재원은 세금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피셜 공적 자금이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물인형국이 있다. 뭐 그림자 인형국, 뭐 베트남의 물인형국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하는 건 문화교류 사업이지 경제 사회 개발에 기여를 안 해요. 뭐 군사적 지원도 원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도국의 사회경제 개발을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다. 그래서 그게 디벨롭먼트입니다. 개발에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 원조 또는 개발 협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상업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다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러한 자금들을 좀 더 상업적
베이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지원하는 공적 개발 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7년도에 처음으로 기재부에서 그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해서 차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지금 코이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무상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은 저리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차관을 주는 거고요. 자금 협력을 하는 거고, 코이카는 기술 협력이나 뭐 봉사단 파견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 원조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오스에 봉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뭐 캄보디아에 인력을 초청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저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수파노봉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차관을 줘가지고 대학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GNI 대비로,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로 보면 0.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 평균은 0.31%예요. 0.3% 정도.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0.14인데 0.3%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원조는 매년 10% 이상씩 지금 증액을 합니다. 10% 가지고는 안 돼요. 한 15에서 20%씩 계속 원조를 증액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원조 분야를 소홀히 해왔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된다. 근데 유엔의 목표는 0.7%예요. 0.7% 되면 우리가 100억 달러 이상 원조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먼 장래를 보면 북한 지원도 포함이 되면 우리가 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그래서 이제 저의 역할은 대외 경제 정책에서 무역 투자, 원조는 대략 얼마큼,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북한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한 40억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한 최소 60억 달러 이상, 북한 지원까지 포함이 되면 한 100억 달러 이상은 이런 대외 원조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통계로 보면 한국은 이제 GNI 대비로는 끝에서 꼴찌에서 지금 5번째예요.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다크 평균 0.3%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원조 규모의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게 적정 규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조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조 정책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G20에도 돼 있고 SDG, MDG 이런 것들하고 기후 변화. 이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의 버금가는 이런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당면 과제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K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협력 요청이 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수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잡는 법만, 그물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원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는 단기적인 기업의 또는 뭐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 지원을 한 거지만 이 개발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 5년, 10년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말하면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원조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 개도국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개도국의 자존 노력을,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원조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과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좀 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실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증여나 차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는 무상입니다. 이건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건설해주고 뭐 병원을 건설해서 거기다 기부하는 겁니다. 그걸 무상이라고 하고, 차관은 뭐냐? 유상입니다. 이제 저리로 해서 이자율이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우리 한 0.1에서 0.5%밖에 안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30년 후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보면 사실상 한 4천만 불 정도만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0.1% 수수료 하면 한 2천만 불만 30년 후에 받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하면.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빌려주고 2천만 불만 우리가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양자간, 다자간, 그다음에 자금협력,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저기 보시면 2021년에 3조 7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4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과 무상 비중이 있는데 거의 한 50대 50, 정확하게는 뭐 55대 45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다자 원조는 이제 국제기구로 활용하는 건데 전체 원조의 한 30%, 20% 정도 수준이지만 대략 우리가 한 30% 정도로 하면 적정 규모다. 그래서 양자 원조는 70%, 다자 원조는 30%. 그래서 이제 양자 원조는 직접 원조예요. 우리가 베트남에 직접 주는 원조고, 이제 다자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여성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도 북한이 직접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량기구나 무슨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북한 아동 지원 자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간접 원조,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원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GNI 대비 0.14,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0.16까지 높였는데 우리가 0.3%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국제협력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시드머니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ODA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시아에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60%를 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 한 20%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한 40%, 아프리카에 한 20%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나 뭐 중동,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분야. 그래서 아까 말한 차관 사업은 주로 도로 건설이나 이런 뭐 교통 시스템 이런 거에서 교통 분야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는 K 방역, 보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 시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오스에 직업 훈련원을 지어주고 뭐 초등학교 시설, 대학교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캄보디아에도 대학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교육 분야, 그다음에 농림수산, 인도적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원조들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병원 져주는 거는 외교부에다가 무상으로 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 건설하는 건 차관 사업이니까 기재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총괄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기재부 예산실로 보내면 국회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코이카, EDCF, 그다음에 보건재단 이런 데서 다양한 기관에서 원조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무상은 외교부, 차관은 기재부가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개도국이 한 150여 개 이상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 십시일반으로 다 나눠주면 고맙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재원이 지금 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자로는 한 25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한 나라씩 지원을 해줘도 1억 달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25개국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24개국을 중점 협력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미래의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중앙아시아에서는 친북방 정책 때문에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7개국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아시아 지역이 12개 나라예요. 베트남이 탑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미얀마는 요즘에 정정이 불안해서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점협력 대상국의 12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40%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중심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를 하냐? 지금 보면 베트남이 지원 순위 1위국입니다. 1위국인데도 한 1억 7천만 불밖에 못 하고 있어요. 1위국인데도. 근데 우리가 베트남한테 흑자가 나는 게 한 250억 달러 이 정도가 하는데, 그 중에 2억 달러 정도도 지금 지원을 못하는 사정입니다. 가장 순위가 높은데 필리핀, 라오스만 하더라도 8천만 불 정도 수준하고 있어요. 라오스는 랜드락 컨트리라고 그래서 해안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시설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빈국인데 라오스도 8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 우리가 이제 옛날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러시아랑 뭐 중국 외교 막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신남방이라는 말 안 썼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다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환황의 경제벨트, 환동의 경제벨트. 그래서 이제 이렇게 H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화의 축, 남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북방 정책은 대륙 전략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신남방 정책은 해양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대륙과 해양을 기반으로 협력을 하자. 이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이고, 거기에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우리나라가 번영의 축이라는 거죠. 남북 협력은 평화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신북방과 신남방을 통해서 번영을 협력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자. 이제 그랬는데 이거를 왜 했냐? 그동안 주변 4강 외교에 의존해 왔다는 거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5강으로서 아세안, 6강으로서 인도를 주변 4강에 버금가는 이런 협력 기반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G2 리스크가 뭐 너무, 그다음에 이제 일본까지도 여러 가지 수입 규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신흥 경제권 아세안과 인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남방 정책을 확대를 하자. 우리 해양 전략을 좀 더 고도로 하자. 그래서 이제 외교 지평을 확대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수출 다변화를 하자. 이 주변 4강만 믿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안보 전략적 갈등을 거기에 보다는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지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결국은 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왔지만, 우리가 대륙 전략과 해양 전략, 특히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협력 기반들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자. 이것이 지금 대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이제는 2017년에 100대 국정과제로 이제 출범이 돼가지고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 발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이제 2019년도 11월달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회원국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차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작년에
그걸 협력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이제 7대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세안과의 교류만 보면 16년만 하더라도 896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년에 이르러서 1,300만 명. 그래서 2000년에 가면 1,500만 명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그래서 유학생들도 보면 아세안 지역에서 거의 한 3만 명, 4만 명 유학생이 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액은 중국에 이어서 제2의 교육 대상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 수주가 제일 많은 게 이 아세안 국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통해서 2019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 메콩 정상회의도 개최하는 거예요. 메콩강 유역 국가들, 그러니까 태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5개국과 또 별도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의아해하세요. 중국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그렇게 우리가 교육 대상국인가? 이쪽 보시면 미국은 지금 1,300억 달러 정도,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어디 갔지? 일본은 지금 852억 달러밖에 안 돼요, 교육 규모가. 그런데 아세안이 1,600억 달러, 인도까지 포함하면 한 1,800억 달러.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 시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동향을 보면 저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 아주 극단적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조금 감소하기 시작해서 코로나를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의 교육 규모가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아세안은 도대체 뭐냐? 지금 보시면 아세안이 1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10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에이, 중국의 절반도 안 되네. 그런데 유럽을 다 합쳐도 5억밖에 안 돼요. 멕시코부터 저기 페루, 칠레까지 다 합쳐서 중남미를 다 합쳐도 6억이 안 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인도랑 중국 때문에 굉장히 작은 시장으로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아세안이 6억 5천만 명이고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라오스 루앙프라방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 해안권은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륙은 소승불교 체제예요. 그다음에 필리핀은 또 캐톨릭 국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다민족 국가에다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세안과야 이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해왔는데 이들 나라들 보면 이 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 개도국이에요. 이들 나라 교육은 관세가 없습니다. 최빈국이니까. 그래도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주력을 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지금 초기 공업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을 고스란히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10개국 중에 베트남에 우리가 7,000개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 지금 해외 투자 기업이 2만 개인데 베트남에 7,000개가 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을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 국가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그래서 이 선발 국가들 그다음에 지금 한참 공업화를 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들 나라들 경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씨앗을 뿌리자. 이것이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회랑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가 랜드락 컨트리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빈국으로 지정한 거고, 캄보디아는 내전을 겪었고, 그다음에 저쪽 미얀마 지금 막 시끄럽죠.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차이나 경제권입니다. 메콩강 유역이 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그 국경선을 따라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시장 우회 수출 기지로서 임금이 250불이에요. 미얀마가 150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제2의 베트남이 이제 미얀마였는데 이게 지금 인권 문제나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발업체랑
이런 봉제 업체들은 다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베트남이 250불 정도 수준으로 중남미가 한 5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또 진출 교도 보고 지리적으로도 여기 이제 동남아의 물류 거점이어가지고 이 남사군도 여기 빨간 선이 여기인데 남사군도가 있는데 거기가 물류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 원유나 이런 것들 90%,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거기 거점에 있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지금 10,000불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한 3,000불, 그러니까 중국의 한 절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임금이.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가공해서 중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목적으로 베트남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투자 환경을 보면 이게 월드뱅크에서 두잉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환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69위예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 다음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보다 투자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동안은 섬유 봉제, 신발 이대로 노동집약제 기업들만 갔는데 한계 기업만 갔는데 이제는 대규모 전기 전자,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유수한 대기업들이 적극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의 제조업 수준은 16.9%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20% 이상은 돼야지 현지 고용도 확대하고 선순환이 되는데 전 세계가 베트남을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 투자 1위국입니다. 베트남에 7,000개 거의 8,000개 수준의 기업이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조업 수준이 16.9%밖에 안 돼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미얀마에는 우리나라 아웃도어 상품, 등산복 이런 다부분 지금 미얀마에서 하고 있어요. 패딩이나 고급 봉제 의류 이런 건 다 베트남에서 하고 있죠. 근데 임금이 250불이고 미얀마 150불이니까 지금 일로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트남은 그럼 뭐 하냐? 지금 대규모 장치 산업인 전기 전자 분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태국이랑 말레이시아가 일본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동차나 전기 전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대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유리천장이라는 거예요. 저기 유리천장이에요. 그래서 아세안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왜? 베트남도 언제까지 그죠? 미얀마가 150불이고 베트남 250불인데 임금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임금이 올라가면 저 유리천장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부품 소재 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3만 개 부품이 필요하고 3만 개 공장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고 민간 부분이 확대되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국영기업만 있어. 중소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베트남은 이런 체제 문제. 태국, 말레이시아는 또 뭐냐? 이 부품 소재 산업을 열심히 했는데 중국이 반값이에요. 태국에. 그죠?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태국도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부품이 없어요. 그거 어디서 가져오는데? 다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투자에 한 56% 정도는 내수 시장을 보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 시장을 하는 우회 수출 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베트남이 하는 역할이고 중국은 뭘 하냐? 부품 소재 산업이 거의 4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면 40이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선 배선이나 이런 자동차 부품에 있는 많은 기판들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중국이랑 무역 관계를 단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전자 다 스톱입니다. 올 스톱이에요.
이렇게 다 지금 국제 분업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부품 소재 산업으로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금 선발로 했던 태국 말레이시아마저도 굉장히 위태롭다. 중진국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태국은 더 이상 이건 중국이랑 부품 소재 산업 제조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뭐 동남아 국가가 우리 한국 정도도 지금 혁신한다고 막 해도 이게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되냐? 하지만 사실은 태국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모든 나라들이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그린 뉴딜 이런 신성장 동력을 갖지 않으면 중국한테 다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협력을 해야 되겠냐? 한국이 딱이라는 거죠. 한국의 IT, 한국의 이런 다양한 새로운 첨단 산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적 역량, 제도적 역량, 그렇죠? 베트남처럼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산업을 해가지고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걸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드머니로서의 원조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그다음에 그쪽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좀 더 인적 자본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한국이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운 사실이 아까 말한 그 두잉 비즈니스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5위예요. 지금 홍콩 이제 갔으니까 4위입니다.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근데 우리 뭐 신문이라는 거 보면 뭐 규제도 많고 막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국가 혁신 순위도 보면 블룸버그에서 매년 내고 있는데 한국에 2019년도에 1위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블룸버그에서 1위입니다. 그 경쟁력, 기업 환경, 혁신 순위가 우리가 1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그럼 한국은 K 방역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들을 자기네들한테 같이 협력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만 너무 의존해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해 버리니까 자동차 부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좀 더 강화시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품 업체들을 중국으로 우리가 2010년에 집중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차이나와는 계속 유지를 하되 우리가 플러스 원으로 아세안을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분업 체계 속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체 생산 거점으로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중요한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USMCA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프타라고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새로 협정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정권 때 US,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어서 여기는 역의 기업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도 다 우리 대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권역별로 유럽, 그다음에 그 미주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 경제 블록화가 점점 앞으로 확대되고 이 글로벌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권역별 거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과 아세안 10개국, 그다음에 한중일,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한 15개국 지역 무역 협정이 RCEP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초에. 그래서 이제 조달, 생산, 판매 이런 데서 공급망을 새로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적인 어떤 제조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감 분업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레이시아나 태국도 한국과의 IT나 디지털 이런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런 국내의 기술 혁신과 공정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지역 밸류 체인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역량 강화, 그다음에 우리의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공급망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역별 공급망 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원조 전략을 이제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2019년도 부산에서 11월달에 이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국이 다 와가지고 좀 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커넥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을 아세안, 그다음에 한 아세안 FTA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15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1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그렇죠? 아세안을 포함해서 15개국을 위한 어떤 이런 협력 방향들. 그다음에 이제 메콩강 주변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까지 포함해서 이들 나라와 같이 협력을 하는 이런 어떤 한강 메콩강 선언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 관광, 인적 자본 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ICT, 환경 이런 분야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원조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성장 기반들을 확충시키는데 우리 한국이 기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런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을 좀 더 적극 지원해서 지금 당장의 국익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원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포용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부산에서 2019년도에 개최된 그 특별정상회의의 이행 방안으로 우리가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번영, 평화. 그래서 3P 전략이고, 아까 UN SDG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5대 5P였는데 신남방 플러스 정책에서는 3P. 그다음에 사람 중심, 포용 성장, 연계 협력,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신남방 정책은 이렇게 7개 분야로 지금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 K 방역, 그다음에 인적 자본 개발, 그죠? 그다음에 쌍방향의 문화 교류 증진. 그래서 호혜적인 무역 투자 기반. 그다음에 인프라, 도시 인프라,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건설 이런 지원들. 그다음에 농어촌 개발. 그다음에 미래 산업 육성. 이게 바로 아까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런 나라들한테 좀 더 혁신적인 플랫폼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비정통적인 안보 분야로 다양한 지금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개별의 안전과 이제 보건 협력 이런 건 다 포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물건 팔고 진출하기 급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협력을 하고 단기 실익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 기반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런 원조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투백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끼리 자기네들 회의할 때 우리가 가서 이제는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6 주변 국가들 한중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거기서 이제는 이걸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한메콩 정상회담이나 이런 좀 더 신남방 정책을 연계해서 우리가 중점 협력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지원해 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그냥 매년 그냥 단순하게 국제 교류 사업, 국제 협력 사업이 아니라 국제 개발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차원에서 한 5년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략 산출을 해보면 우리가 동남아에 지원하는 원조 금액이 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5년이면 한 25억 달러.
근데 원조가 계속 눕혀니까 최소 30억 달러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만화들한테 이제 국별 배분을 해가지고 국가들 간의 어떤 지원 전략을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국별 원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티지, 컨트리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30억 달러 재원을 가지고 이 아세안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간 3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우리가 이제 원조 그 나라들의 인적 역량이나 제도 기반, 그다음에 산업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 신남방 정책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외교 지평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 4강에 의존했던 외교 관계를 좀 더 아시아 신흥지역, 그래서 현재의 시장인 중국을 넘어서서 미래의 시장인 인도까지, 그래서 해양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견국 외교로서 이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 전 세계에서 뭐 10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협력 기반을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이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K 방역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지원하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같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이제 남북 협력이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 협력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이런 협력 긴장 완화가 된다면 신북방 정책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대륙과 해양 전략을 같이 연계한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평화 협력 외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론적인 측면이죠. 평화가 보장이 되지만 바로 이게 원활히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시아의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를 하고, 이 중진국 함정에 지금 중국의 추격에 발목이 잡힌 아세안 국가들을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인적 역량, 그다음에 유학생 초청, 그다음에 뭐 병원, 교육, 그다음에 이제 K 방역까지 이런 다양한 협력 요청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 그냥 무역 투자하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좀 더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이 원조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야 된다.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원조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3P로 사람, 번영, 평화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또는 메콩강 국가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포용을 해서 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글로벌 도전 과제에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대외 전략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